자, 기본 이론 과정 2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60페이지예요. 160페이지는 3번째부터 주거 분리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3번째부터 주거 분리다. 옆에다가는 별표 하나 해 두시고요.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거 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소득 계층 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이다. 이처럼 소득 계층 간의 자, 주거지가 분리현상, 이걸 우리가 주거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같은 특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정 지역에서 부촌과 빈촌이 나눠져서 거주한 현상이다. 이 같은 걸 우리가 주거 분리다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제 고소득계층, 저소득계층, 이처럼 소득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현상을 주거 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뭐 때문인가? 결국 소득의 문제예요. 소득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양으로 1번 의의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세요. 주거 분리란 도시 내에서 소득 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으로 고소득계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는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적 현상이 아니죠. 소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문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의는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질문은 출제되었죠. 주거분리란 주거적과 상업적이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 OX, X 잘못된 거죠. 주거적, 상업적이 분리된 게 아니라 자, 고소득계층, 저소득계층, 소득 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 현상을 주거 분리란다. 이렇게 용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거로 2번 관련해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와 같은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인데 이때 여기가 경계예요. 자,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고소득계층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소득계층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고소득계층은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겠지요. 반면 저소득계층은 저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고소득계층, 저소득계층, 소득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뭐라 합니까? 주거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고소득계층끼리 모여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어떤지, 비록 내 집도 고가주택이지만 주위도 온통 고가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이를 가려서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다음은 이제 이 지역을 봅시다. 이 지역을 보면 내 집도 비록 저가주택이지만 주위도 온통 저가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의 외부 효과다 또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상 가치에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외부 효과다 이야기인데 크게 두 가지 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를 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소득계층끼리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 저소득계층끼리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 생각하시고, 경계 근처는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 경계 근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처럼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이 있어요. 이제 경계 근처는 고가주택은 비록 내 집은 고가주택이지만 주위가 온통 저가주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은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다는 건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치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이 있다는 이야기.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 이런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은 비록
내 집은 저가주택이에요. 그렇지만 주위가 어때? 온통 고가주택이죠. 따라서 이때는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가치는 어때?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소계층끼리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는 정의 외벽과 외벽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택은 어때? 이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잘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소계층, 저소득계층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정의 외벽과는 최대한 얻으려고 그러겠지요. 반면 부의 외벽과는 최대한 차단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 이 같은 동기에서 주거분리가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고소득계층은 어때? 고소득계층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정의 외벽과 나타나죠. 또한 저소득계층과 떨어져 있어야지 부의 외벽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정의 외벽과는 최대한 획득하고 부의 외벽권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때? 고소득계층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 한다. 저소득계층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주거분리가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정의 외벽권은 최대한 획득하려고 부의 외벽권은 최대한 차단시키는 동기에서 주거분리가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을 한번 살펴봅시다. 경계 근처에 있는 이 고가주택이에요. 이 고가주택은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의 외벽과 나타나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진다. 할인되어서 거래된다라는 이야기요. 따라서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과 개보수 이로 인한 가치 상승분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개보수 이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 할인되어 그런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고쳐봐야 100만 원밖에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보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고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고가 주택이 그대로 방치되겠죠. 그래서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당초 고가주택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바로 고소계층이 사용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고소계층이 사용인데 이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되니까 고소계층은 어때? 떠나겠죠. 떠나고 결국 빈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빈집자 공가가 발생한다. 공가는 빌공짜 집가짜 빈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빈집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저소득계층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전환된 현상이 발생한다. 어디서?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은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된다. 결국 고소득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을 이제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요. 그럼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죠.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전환된다. 아래로 떨어졌죠. 고소득계층이 사용주택을 저소득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래로 떨어졌죠. 이 같은 걸 뭐랍니까? 하향 여과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향 여과는 어때? 아래로 떨어진다 했어요. 아래로 향한다. 그래서 하향 여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경계 근처에 있는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하향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은 당초에는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득계층이 사용했지요. 이제는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고소득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저소득계층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고소득계층이 거주한 이 지역에 저소득계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질적 요소가 들어왔죠. 이 같은 현상을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바로 침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침범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침입이다. 그래서 당초에는 고소득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에 저소득계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침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침입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경계는 여기가 되겠지요. 경계는 여기가 된다. 그럼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은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 여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향 여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 고소득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저소득계층 지역으로
바뀌어가겠죠? 바뀌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계승 또는 이제 승계 또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은 자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여하튼 이질적 요소가 계속 유입이 된다냐 해서 이 지역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죠. 과정을 계승 또는 승계 또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하튼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게 침입이 되겠고 지속적인 하향 여과로서 지속적인 침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고속층 주거지역에서 저속층 주거지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계승 또는 승계 또는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드렸어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묻고 있다. 반면 이 지역을 중심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된다. 참고만 하시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잘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주거분리는 참 외부 효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여고 과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침입과 계승의 논리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침입과 계승 일동에서 주거입지가 변화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는 양골 2번 주거분리의 특징이다. 그래서 박스에 그림 들어있죠? 이 그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 아래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주거분리는 정의 외벽과는 편익은 추구하려고, 자, 편익은 이익이에요. 부의 외벽과는 피해는 피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이제, 자, 정의 외벽과는 최대한 획득 얻으려 하고, 부의 외벽과는 최대한 차단시키란다. 이 동기에서 주거분리가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특히 잘 기억합시다. 자, 고속계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계층 주택은 결국 경계 근처에 있는 저가택을 의미한다. 참 경계 근처에 있는 저가택은 어떻습니까? 할증되어 거래된다 그랬죠? 할증되어 거래된다. 그리고 다음 중 보세요. 저소득계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계층 주거지역은 자 결국 저소득계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계층 주거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랍니까?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택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택은 어떻습니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겠지요.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택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고소득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계층이 들어오게 되는 하향 여과정이 계속되면, 자 보세요. 고소득계층 이 주거지역으로 저소득계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고소득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득계층이 사용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입니까? 하향 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계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양골 3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주택시장에서도 침입과 계승의 논리 적용할 수 있겠죠. 이 같은 침입과 계승 이로 인해서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 보더라도 침입과 계승 일동에서 당초에는 고소득계층이 거주한 이 지역이 저소득계층 주거지로 바뀌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입과 계승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침입이란 특정 지역에 이질적 요소가 유입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계승이란 어떤 지역의 토지용이 이질적인 요소의 침입을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승계 또는 전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또는 3번 하향 여과정을 통하여 고소득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계층이 이처럼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침입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활발한 침입으로 인해서 즉 활발한 하향 여과 이로 인해서 고소득계층 주거지역이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계승, 승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재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하단에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속층 주거지와 저속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 현상을 의미한다. 어때? 고속계층과 저속계층의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이게 뭡니까? 주거분리다. 용어 설명 내용이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고속계층 주거지와 저속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적 부근의 저속층 주택은 자 경계적 부근이라 그랬죠. 경계 근처에 뭡니까? 저가주택을 의미하겠다. 그럼 경계 근처에 저가주택은 어때? 할인되어 거래가 잘못되어 있죠?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다음 고속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잘못되어 있죠? 경계 근처에 고속계층 주거지다. 자 경계 근처에 고속층 주택이다. 결국 경계 근처에 고가주택은 어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 바뀌었죠? 경계적 부근의 저속층 주택은 어때?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속층 주택은 어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저속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벽을 누리고자 고속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한다. 자 보세요. 이것은 저속계층은 정의 외벽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고속계층 주거지 가까이에 어때?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고속층 주거지와 저속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자 침입과 천연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어때? 우리 자 침입 천연상 다 설명드렸죠? 이때 지문에 천이 나오는데 천이는 뭡니까? 계승, 승계 다 같은 말이라 했어요. 그래서 침입과 계승 현상, 침입과 천연상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의에서 살펴드렸죠.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문제에서 틀린 거 찾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우리 시험은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절 주택시장 분석이다. 이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다. 주택의 유량과 저량이다.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다. 이 같은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 주택의 여과 과정 그리고 주거분리 이 같은 시장 분석 과정을 설명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2페이지에서는 3절 자,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도인데, 자, 이 분이 최근에 또 집중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라 했어요. 먼저, 자, 1번 챕터입니다. 자, 1번 챕터는 이제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정보가 가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정보가 가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이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때?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정보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의 유형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과거의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과거의 정보는 뭐 역사적인 자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다. 과거의 부동산 거래량이다. 이 같은 게 모두가 어때? 과거의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같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흔히 우리가 어때?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것을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 사실 여기는 효율적 시장은 자, 주식시장에 먼저 등장했어요. 당초는 가설 형태로 등장됐지만 점차 이론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혹시 주식 거래하면서 기술적 분석이다 이런 표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주식 거래하면서 기술적 분석이 뭡니까? 바로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 차트에는 뭐가 들었어요? 과거의 주가나 과거의 거래량이 들어있더라라는 거. 참 과거의 주가나 과거의 거래량
이 같은 걸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것을 우리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현재의 정보가 있어요. 이때 현재 정보는 이제 막 공표된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된 기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때? 현재 정보로 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적 분석, 현재의 정보를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란다는 겁니다. 다음은 미래의 정보가 있어요. 미래 정보는 아직까지 어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미래 정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미공개 정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다냐. 그래서 예, 자, 사적 정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돼서 내부자 정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보의 유형에는 딱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정보 중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어떤 가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구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다음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처럼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도 약성, 강성, 그리고 강성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는 뭐에 따라 불립니까? 어떤 정보가 반영되느냐, 그리고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에는 어때?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있죠. 이 중에 어떤 정보가 가치에 신속적으로 반영된 여기에 따른 분류다 생각하시고, 먼저 약성입니다. 약성은 쉽게 생각하세요. 약하다는 이야기, 약하다. 그럼 반영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어때? 정상 이유는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정상 이윤은 이제 시장 평균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 초과 이윤은 이제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평균 이윤인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게 초과 이윤이에요. 그럼 잡아서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모두가 어때? 가치에 반영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된 과거의 정보 1통해서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가치에 반영이 다 돼 있으니까. 초과이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을 우리 뭐라 했어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이 성립한다라면 저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1통에서는 정상이는 얻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는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세 가지가 있다냐. 이 중에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으니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되겠죠. 이처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 뭡니까? 바로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이때는 어때?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처럼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때?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잡으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제 자, 반영되지 아니한 현재 정보 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현재 정보를 분석이 뭡니까? 바로 기본적 분석이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 성립한다라면 이것은 기본적 분석이다. 분석 이를 통해서는 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말 그대로 보세요. 이제 조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강하기 때문에 자, 약성 효율적 시장 아주 약하다 그랬죠? 여기보다는 반영된 정보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 정보가 뭡니까?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밑에 반영된 과거 정보나 현재의 정보 여기까지 모두를 분석을 했는 이야기예요. 과거나 현재 정보,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 모두를 분산하면 정상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보세요. 준강성 효율적에서는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 여기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준강성 효율적에서 과거의 정보 이것만 분석해서는 정상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현재 정보가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따라서 반영된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모두를 분석하게 되면 이때는 정상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정보와 현 정보 모두를 분석한다 할지라도 초과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왜? 이미 과거의 정보와 현 정보는 모두가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분석을 뭐라 했습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현재의 정보를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성립한다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모두를 하였을 때 이때는 정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모두를 한다 할지라도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겠죠. 자, 보세요. 과거, 현재 정보 여기까지는 같이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뭡니까? 바로 미래의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의 정보는 아직까지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미래의 정보 이걸 활용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이처럼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래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류에서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완전 강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반영된 정보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에서는 과거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정보 그리고 미래의 정보까지도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영된 과거, 현재, 미래 정보 모두를 분석했을 때 이때는 정상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과거의 정보는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과거의 정보와 현 정보 여기까지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상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성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이다. 반영된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모두를 분석했을 때 이때는 정상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영된 정보를 모두를 분석했을 때 이때는 정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없다. 다음은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정보 모두가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럼 모두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이제 이처럼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겠죠. 다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게 어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게 어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지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은 어때?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럼 정보의 반영 정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있으니까 정보의 반영 정도가 가장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보다는 어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정보의 반영 정도는 더 강하다 할 수 있겠죠. 이보다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 정보의 반영 정도는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정보의 반영 정도가 가장 강하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정보 효율성이 정보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게 바로 뭡니까?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된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어떤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어때?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뭐 때문입니까? 정보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처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제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죠. 그래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참 초과인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요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치 않아야 되죠. 시장 참여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정보 비용이 존재치 않아야 된다. 그래서 초과인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된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약성이나 준강성은 어때?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이윤도 존재 안 해요. 어느 경우입니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했을 때 이때는 초과이윤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튼 초과이윤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에 따라서 정보 비용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는 완전 경쟁 가정에 부합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입니까? 그렇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그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시장에서 약성이냐 준강성의 어떤 효율성의 정도는 어때?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학자들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 여기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약성이냐 준강성의 어떤 효율성 정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 그랬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경우입니까? 바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이때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1례선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때? 이처럼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다라면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건 결국 뭐 됩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튼 우리가 효율적 시장 유형에는 세 가지가 되겠죠.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떤 효율적 시장이 할지라도 반영 정보를 모두 활용한다는 이야기. 반영 정보를 모두 분석했을 때 이때는 어때? 정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이익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강성 효율적 시장만큼은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다 되어 있죠. 그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만큼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내용이 최근 우리 시험에 지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2페이지를 보세요. 162페이지 보시면 1번 챕터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럼 1번 챕터 효율적 시장이다 옆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있어요. 비록 별표는 3개로 적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 시간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자, 이처럼 정보가 지체 없이 신속 정확하게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란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고로 1번 보세요. 양고로 1번 보시면 의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를 통하여 정산의 획득은 가능하나 초과이익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자, 이건 이래 생각하세요. 자, 어떤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반영된 모든 정보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반영된 모든 정보를 분석하면 정상 이익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 여기까지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요. 이때는 과거의 정보만 분석해서는 정상이익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반영된 모든 정보를 분석했을 때 이때는 정상 이익은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반영 정보 일 통해서는 초과 이익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문 2번 다시 한번 봅시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모든 정보를 통하여 정상 획득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초과 획득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동사 3번. 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효율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사 보세요.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자,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게 있다면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신고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실제로 거래한 가격 신고함으로써 이 자체가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죠. 이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걸 2번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어느 지역에 개발된 정보가 공표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다. 이도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세요. 자, 어느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현상이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정보가 같이 어때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사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163페이지예요. 양로 3번.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우리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정보에는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 이때 과거의 정보란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역사의 정보를 말하지요. 이런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어때? 기술적 분석이라 한다. 다음 현재 정보란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된 기사처럼 이제 막 공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런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어때? 기본적 분석이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미래 정보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아니한 어때? 미공개 정보가 되겠지요. 미공개 정보다. 그래서 내부자 정보 또는 어때? 사적 정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 중 어떤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느냐. 자,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결국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하는 건 뭐에 따른 분류입니까? 반영된 정보 무엇이냐? 여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1번 봅시다. 첫 번째를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이처럼 과거의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뭡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또 1번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를 통하여 이처럼 반영된 정보,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초과이윤의 획득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2번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법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 표현했지요.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 이윤은 어때? 획득이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초과 이윤의 획득은 어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일해서 한번 보세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인 현재의 정보나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의 획득이 어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해서 4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처럼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5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처럼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때? 정보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편거로 2번입니다. 첫 번째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죠.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의 반영 시장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를 통하여 결국 어때?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모두를 분석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두를 분석했을 때 정상인의 획득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모두를 분석한다 할지라도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윤 획득은 불가능하다. 결국 동일하게 2번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모두를 행하였을 때 이때는 정상인의 획득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초과인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일 3번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인 미래 정보 이를 분석하면 초과인의 획득이 가능하다. 그럼 준강성 효율적에서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 정보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 5번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어디까지입니까? 약성 그리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없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어디까지입니까?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으로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과거의 정보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정보 모두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1번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 미래 정보를 통하여 근데 반영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정보를 분석했을 때 그래서 이때는 어때? 정상인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영된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분석한다 할지라도 초과이윤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아리 2번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므로 그 아래줄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은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윤 획득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사 3번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므로 효율성의 정도가 가장 뛰어나죠. 그렇죠? 효율성 정도가 가장 뛰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처럼 초과이윤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된 시장이라 할 수 있지요. 동사 5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자, 모든 정보를 반영하는 시장이죠.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를 반영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비현실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있어요? 약성, 중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래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해 드렸고요.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자, 이제 자, 할당이라는 표현이 있죠. 할당 표현인데 이건 얼로케이션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할당 이런 표현을 썼다 뿐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결국은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근본적으로 자원의 할당, 즉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참 자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니까 초과 이윤이 어때? 존재치 않는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초과이윤 존재한다면 할당 효율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당 효율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설령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과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의 초과이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할당 효율시장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당 효율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자원의 할당, 자원의 회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어때? 존재치 않는 시장이죠. 않는 시장이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뭡니까?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예전에 할 수 있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가 않는다는 얘기라서 초과이윤도 0, 정보 비용도 0, 둘이 어때? 같죠?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튼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 할당,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니까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 경쟁 시장은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때? 자, 참 초과 이윤도 존재하고 이렇게 정보 비용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도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정보 비용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때 이 초과 이윤과 이렇게 정보 비용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 이때는 불완전 경쟁 시장 할자도 어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이때는 어때? 초과 이윤도 존재치 않겠죠. 또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의 초과이윤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보 비용 쓴다. 이때는 투기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정보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처럼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데 이때 초과 이윤이 이렇게 정보 비용보다 크더란 이야기예요. 크더라. 야, 보세요. 1,000만 원의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정보 비용 쓴다는 이야기예요. 쓴다. 이때는 어때?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초과 이윤이
초과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당 효율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초과인이 존재한다. 그럼 인력계에서 정보거래는 어때? 투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에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정보비용 쓴다면 100만 원 쓰겠지 안 쓰겠어요? 쓰겠죠. 저도요. 당장에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자, 이제 할당 효율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왜? 초과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100만 쓰려고 아우성했죠. 정보 관련해서 투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연을 살펴본다면 결국은 불완전 경쟁시할자도 어때? 이제 지금 초과 이윤과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같아진다면 할당 효율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도 우리 시험에 때 출제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할당 효율성이 될 수가 있다. 언제입니까? 초과 이윤과 이렇게 한 정보 비용이 같았을 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를 산다면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불완전 경쟁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면 어때?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고 정보권에서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해서는 시장이 불완전해서 투기가 발생할 시가 아니란 이야기죠.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투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해서는 결국은 시장이 불완전해서입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합시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관련하여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투기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투기가 발생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164페이지 2번 챕터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되고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 해놓으시고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이처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는 어때? 할당 효율적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당 효율성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그 아래줄 그 부분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배분의 효율성을 어때? 강조하는 개념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거로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랬지요. 동그라미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뭐 됩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경우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불완전 경쟁 시장도 우선 정보를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결국 시장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초과 이윤과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같다면 이때는 어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 불완전 경쟁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 4번 잘 이해합시다. 부동산 시장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어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경우입니까? 초과 이윤과 이렇게 한
정보 비용이 같았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으로 5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할당 효율성이 되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어요. 그럼 이로 인해서 어때? 초과인이 존재하겠죠? 근본적으로 초과인이 존재한다면 할당 효율시장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할당 효율시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양거래 2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정보 비용이 수반된 것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시장이라면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 이윤도 존재하지 않겠죠?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 초과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따라서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도, 참 투기가 성립되는 것도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시면 됐어요. 왜? 할당 효율적이라면, 자, 비록 시장이 불안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이라면 초과인도 존재하지 않고 투기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초과인이 존재하고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시장이 비록 불안전하도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다시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도 시장이 불안정사가 아니란 이야기. 어떻습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할당 효율시장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부분에는 정보의 현자치 분석이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부동산 투자론 있어요. 우리 6장입니다. 투자론 이걸 학습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한 번쯤 또 이제 심화 과정이라든지 계산 문제 풀이 과정도 해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름 교재 16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6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충학습 박스 나와 있죠? 이 박스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판소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놓은 내용이에요. 박스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67페이지의 예제를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예제 봅시다. 자, 지난 29회 때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는데, 자, 부동산 시장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우리 설명드렸죠. 비록 시장이 불안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2번 진입 장벽의 존재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시장이 어떤 이제 완전하다면 기업이 아무 때나 진입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처럼 진입이나 퇴거가 이제 제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벽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는 완전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입 장벽의 존재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업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없다.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완전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불안정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3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자, 시장이 자꾸 분화된다,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설명드렸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분화된다. 그래서 어때?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부동산 시장이 있다. 강서에 부동산 시장이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시장이 어땠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강남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 강서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지속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역 간 이동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3번 지문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에 때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할 수 있겠죠. 참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초급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불균형 현상이 초래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4번 봅시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확실히 잘못된 질문 나왔죠. 자, 보세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할 수 있겠네요. 5번. 부동산의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 법적 제한이 많죠? 이처럼 법적 제한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어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제 설명만 충분히 이해할 수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교재 16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소개도 있죠. 이 부분도 설명 다 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 일이 있죠. 다시 여름 교재 144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교재 자 144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3장 시장론이다 다 배웠으니까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144페이지에 자, 이 장에 살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이 부분 1번부터 15번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쯤 풀어보시면서 또 반복습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성된 프린트물이 있어요. 프린트물 일동에서 괄호넣기 퀴즈 천상이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서 또 반복습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복사하신다면 3장은 다 마무리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4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